자, 일단 풍수 2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풍수는 총 12주로 되어 있죠. 예, 12주로 되어 있고요. 두 번 MT를 갑니다. 사실은 이거 한 10번은 가야 되는 풍수, 이게 봐야 되잖아. 틀을 봐야지, 틀을 봐야지. 이거 뭐 책만 읽으면 뭐하냐.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참 떼돈을 벌 수도 있는데 못 본 이유는 걸어 다니기를 싫어해서. 근삼 풍수, 풍수를 전문하는 직관들 사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근삼원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틀을 잡으려면 가까운 곳에서 3번 보고 멀리서 7번을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졸라게 걸어 다녀야겠죠. 제가 이렇게 3보 이상 승차다 보니 그래서 너무 자주 다닐 수는 없고요. 또 기초반 수준에 맞게 한 6강이 끝났을 때 한 번, 12강이 끝났을 때 한 번. 6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서울만 아침에 모여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제일 공통적으로 제일 익숙한 땅이니까 서울을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 끝날 때쯤에는 이제 지방으로 이제 차를 대절해가지고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찾아서 쫙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명당에서 본 그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의 묘자를 쓴 곳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예.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이제 이게 CG로 그 당시를 이제 재현하느라고 좀 이상하게 좀 변형시켜 놨는데 그게 충남 예산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 터가 전주 모악산에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재벌들을 낳은 터가 있어요. 진주에. 이런 데를 이제 한 바퀴 쫙 돌아볼 겁니다. 그 전주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 터는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남북이 분단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그 제삿날에 성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성묘, 자기 할아버지 묘의 성묘를 위한 간첩을 파견한 거야. 얘들은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성묘만 하고 가는데 이제 그걸 우리 중앙정보부가 알았어. 얘들은 잡기 너무 쉬운 거지. 이제 그 묘 앞만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럼 얘들은 그럼 딱 잡혔잖아. 그러면 우리는 성묘로 왔으니까 성묘만 하게 해달라. 이것도 이제 서로가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니까 그래 성묘만 해 하고 옆에 지켰다. 얘들 이제 성묘 다 마치면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참 절박한 남북 대치의 상황에서도 참 틀을 지키려는 것이 또 풍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참 풍수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우리가 이제 명리 들으신 분은 많겠지만요.
사실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봐도 명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종육품 감상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탑 시크릿, 왕실의 탑 시크릿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비밀을 준수해야 했고 죽어서도 침묵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세한 것이 다 기록되는 실록에도 그 500년 그 조선왕조 그 막 방대한 실록에도 이제 명리에 대한 얘기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풍수에 대한 얘기는 아주 그냥 태종실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나오는 게 이제 이 풍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만큼 당연히 민간은 민간대로 지배계급인 양방여청대로 또 그 중에서 탑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왕실은 왕실대로 풍수라는 것이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근데 참 이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말일 텐데 반풍수 집안 망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또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개입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 다 뻥이야. 우리는 한 길 땅 밑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지구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아직은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땅은 우리 발 밑에 1.5m 밑으로만 내려가면 우리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다. 어쩌면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굉장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왜? 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해도 이미 세속적인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곳인데 솔직히 운명이야 뭐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영역은 아니잖아. 각자 다 다른 눈에 뵈는 게 아니니까 재물이 아니니까. 땅은 구체적인 재물이고요. 힘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재물을 넘어서서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집안의 그 이후에 그 대대손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니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에 그 민간에서 일어난 민사소송의 60%가 산송, 그러니까 풍수와 관련된 몇 자리 더 잡기로 일어나는 소송이었다는 거예요. 소송의 60%가 몇 자리 때문에 일어난 소송입니다. 왜? 이게 명당이다 그러면 그 명당은 힘 있는 사람들만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지금 내 대는 내가 비천하게 살다 가더라도 내 자식 대에 가서는 발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무덤 옆에다가 몰래 저가 아버지 뼈서리 묻고 오다가 걸리고 막 그래서 이거 뭐 목숨 이거는 진짜 뭐 가문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어떤 이 현실 속에서의 서로의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세기로 들어와서부터는 뭐, 그래. 그런 개뻥이 어디 있냐, 뭐 무슨 산소를 잘못 썼다고 발복할 사람이 안 하고,
잘 나가던 집안에 뭐 묘자리를 하나 잘못 썼다고 대가 끊기고 뭐, 야,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또 굉장히 뭐 미신, 비과학적인 어느 그런 요소로 이렇게 사실 밀어붙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생각도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풍수 일어난 것이 많이 진화되긴 했지만 아직 흔히하는 말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증명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또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는 달라요. 여전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집을 잡을 때, 회사 틀을 잡을 때, 묘자리를 쓸 때 전부 다 풍수불로 다 씁니다. 이제는 서양의 부자들도. 여러분 빌 클린턴이 1992년에 대통령 됐을 때 풍수사를 불러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내부를 개조한 거 아십니까? 데이비드 베컴 부부가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실내 풍수 인테리어사를 불러다가 풍수적으로 자기 딸 방을 전부 다 개조시켰대요. 뭐 이런 셀럽들의 뭐 셀 수 없는 일화들 뿐만 아니고, 아예 뭐, 저도 이렇게 이제 명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런 열 손가락 안에 들은 재벌집들 가본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집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말 풍수 손이 안 닿은 집이 없어. 좀 다 해, 그냥. 특히 뭐 회사 본사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살인 납니다, 이건. 진짜 최고의 풍수사를 찾아라, 뭐. 시간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삼성이고 SK고 뭐 어디고 간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정작 미신이라 하면서 가장 첨단의 기업이나 가장 이 사회의 지배기업들은 전부 다 그것을 검토한다 이거. 가장 그 자본주의를 저기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예에서 홍콩에 중국은행하고 그 HSBC인가 그 두 은행 건물을 짓는데 풍수 대결을 했어요. 나란히 보면서 이제 빌딩 올라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막 아주 풍수 전쟁을 합니다. 건물 지으면서 나중에 그 이제 제가 한참 뒤에 이렇게 건물 보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아니 그러면 가장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첨단의 인간들이 다 무시해줘야 우리도 안심하고 무시할 텐데 왜 이것들은 우리 보고 야 풍수 그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이야 뭐 혹세무민이야 해놓고 지들은 왜 그런 것을 전부 다 챙기는 것일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냄새가 난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풍수가 그냥 동양의 전통적 미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특히 IT가 발달한 미국 서부 쪽의 명문 대학에서 풍수 이론이 박사 논문이 지금 3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독일 건축학에 있어서도 독일이 또 뺄 수가 없는데 독일의 건축학은 이미 풍수 이론을 받아들인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50년 넘었습니다.
그 지금 뭐 건축을 짓거나 설계하거나 리노베이션 이런 거 할 때 전부 풍수의 이론을 결합시켜서 하는 건축가들이 기하급 수준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신으로 치고 그냥 잊고 싶은데 정작 세계 밖에서는 풍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학문적 진전을 보여가고 있고 정작 우리만 뒤처지고 여전히 안에서 아이가 씨발 아이또 그런 개소리 하냐 이 씨발 놈들하고 이제 우리끼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강좌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 삶에 있어서 21세기에 곧 4차 혁명이 어쩌고 지랄 발목값을 들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풍수를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어디까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허락하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 어쩌면 이 가장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참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어떤 화려한 이론보다 내 주변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이다. 그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원근법의 한계다 이거야.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다들 연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본인이나 본인 집안, 뭐 본인 가족, 본인 그 집안에서 어떤 이런 일들은 우리 어떻게든 뭐 기기묘묘하게 있는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이 경험한 걸 옆에서 좀 구경한 건데요. 어떤 멀쩡한 청년이 군대 다 잘 갔다 오고 직장에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취직했는데 취직하자마자부터 갑자기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세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주 피지컬한 것부터 아주 멘탈에 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몸이 나빠지니까 정신도 뭐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뭐. 거기다 뭐 발작도 하고 뭐 도대체 이제 뭐 인간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적이 갖고 집이 좀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온갖 종합병원들, 뭐 온갖 한의사들, 온갖 근데 가봐야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 무슨 뭐 부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뭐 대체학, 뭐 자연의학 이런 거 다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이 이제 이러다가 그냥 막 야 이거 30을 넘기기 전에 장사를 치를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집안 사람들도 돈도 뭐 한 1, 2억은 쓴 것 같아요. 뭐 돈도 걔를 위해서 엄청 쓰고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엄마 아버지 가족들이 뭐 완전히 이제 막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들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어떤 직원이 어떻게 그 친척 중에 그 친척들이 다들 다 잘 됐어요. 좋은 다 명문대들 나오고 뭐 법조계, 기업계 이런 데 잘 지내는데 그 친척들 중에 친척들이 왕따시키고 보지도 않는 이상한 친척이 한 명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쉽게 말해서 이제 딴 잡아주러 다니고 이렇게 뭐 그 하는 저 먼 친척이 있는데 걔는 이제 집안일에는 왜냐면 집안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그쪽 그 할아버지 그 몇자리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거 한번 이장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라고 툭 던지고 간 거야. 그 뭐 지금 뭐 아들도 눈이 뒤집힌 부모가 그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던 양반인데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그 이제 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묘자리를
이장의 명목으로 팠다는 거야. 그걸 팠더니 관이 물이 팠더니 그 묘자를 30년에 쓴 묘자인데 아직까지 관이 관 속에 물이 반이 차 있고 완전히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떡하면,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봐보니까 이거 뭐 이런데 이거 어떡하면 돼? 그랬더니 뭐 새로 사실은 이장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급하니까 이장할 시간은 없고 이장을 또 어디 보러 다녀야 되잖아. 땅을 또 새로 봐야 되잖아. 그냥 화장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수습을 해가지고 남은 걸 갖다 이제 화장을 하고 그래서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몇 년 동안 완전히 뭐 이제 생긴 것도 약간 이상하게 변형된 뭐 어떤 때는 막 몸이 막 굳고 막 이런 애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마치 꿈을 꾸다 일어나는 애처럼 다시 말짱하게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나는 특히 음택풍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풍수를 해도, 음택풍수는 이제 이 풍수에는 이제 크게 당대 발복을 원하는 양택풍수가 있고, 후대 발복을 원하는 음택풍수가 있어요. 음택풍수는 주로 다 몇 자리지, 무조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음택풍수는 저는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에이씨 무슨 개소리 하고 있네. 일단 저는 좌파고 유물론자라 무슨 인간의 혼백이 어디 있어. 그렇게 평생을 믿어온 사람인데 실제 내 주변에서 딱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눈으로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씨발. 그렇게 되는 거야, 나부터가. 이거 음택풍수도 다시 좀 공부해봐야겠는걸? 문제. 그래요. 이거는 누구도 해답을 낼 수 없는, 실제로 정말 그 할아버지의 관을 다시 꺼내서 화장을 했으니 해가 멀쩡하게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수많은 의사들이 한 처방 중 하나가 해필 그때부터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연히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애가 그때는 이미 나을 때였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 마음은 역시 그 풍수사의 처방에 기운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이런 사건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명리학반 수업 듣는 사람은 아마 제 말을 기억할 건데, 이런 상태.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집이나 직장의 그 장소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그 시간을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을 다루는 것은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풍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 훨씬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적인 것은 풍수다 이거야.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20세기를, 과학의 시대인 20세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나는데 21세기에는 과학 내부의 자성론이 일기 시작한다.
과학 내부에 내부 고발자들이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의사들 집단하는 게 결국은 제약회사라는 가장 첨단의 대자본의 직결체가 의약회사들입니다. 약 만드는 데도. 결국 의사들은 약을 파는 진짜 약장사인 거예요. 그 약을 처방하면서 그들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의사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처방하나 5일 동안 저기요 그냥 따뜻한 뭐 유자차나 이런 거 드시고 밤에 땀 푹 내고 주무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면 이제 다 비슷한 시기에 나아요. 다 비슷한 시기에 나죠. 어차피 깽값을 내야 우리는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유자차 마시고 그냥 디비 자는 게 훨씬 후유증 없이 감기로부터 벗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제약회사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은 그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어찌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의사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제약회사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그 대중 앞에 선 일종의 마케트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현대 과학을 불신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해서 손쉽게 모든 것을 프리패스 시키지 않습니다. 왜? 과학이 인간을 해방시키고 행복해 준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동양의 풍수 이론에 대해서 서구의 환경 생태주의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야말로 지난 제국주의 시대부터 질주해온 서양의 이른바 근대적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에 대한 거대한 반격일지도 내부 반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또 아무리 판에 안으로부터 풍수라는 것에 들어있는 개 양아치 짓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제일 제가 멍청한 인간들이 너 진짜 멍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 한 3년 이상 동안 되는 일도 없고 건강도 잃고 하여튼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식솔들한테 굉장히 나쁜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한 집에서 3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멍청한 사람. 그런 경우에는요, 뭐 풍수도 모르고 명리고 지랄이고 몰라도 무조건 그 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 물론 빠져나와서 쓰레기째 펴려다가 똥차에 받쳐 죽을 수도 있지. 일단 탈출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은 계속 꼭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집에서 그냥 문기적거리고 있다니까. 다 폭발할 때까지. 참 진짜 한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좀 정교한 관점으로 아까 말한 이 풍수의 범위와 우리가 수용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해진다면
이건 생각보다 지금 이 험난한 특히 도시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방문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풍수, 펑슈이 그리고 환경 생태학. 펑슈이는 이제 글자대로 풍수를 이제 우리는 풍수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이제 이 부분의 이제 통용어는 이제 중국어 풍수의 중국어 발음인 펑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슈이 하면 이게 뭐야 하고 놀라지 마시고 딴 게 아니고 풍수다 풍수.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쳐서 동양과 서양이 풍수를 동양은 이제 이 풍수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풍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서양은 이제 이 풍수보다는 우리식으로 정말 좀 더 말해서 지리학을 발전시켜 온 거죠. 이 관점이 다릅니다. 교묘하게 달라요. 지리학은 철저히 제국주의적인 학문이죠. 침략을 하고 자기 땅을 넓히는, 그러면 그쪽의 땅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풍수는 내가 사는 땅에 나를 가장 잘 적응시켜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의 학문이니까 전혀 다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수천 년을 지나 드디어 20세기에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풍수라는 것을 둘러싼 동양과 서양의 오랜 어떤 그 이론적 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도시풍수라는 말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사극들 보면은 이제 뭐 언제나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고 그럴 때 이제 도읍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지난 시간에 보면요, 풍수라는 이론이 이제 들어온 거는 통일신라 말기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건 들어오고, 또 우리 자생풍수도 있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최전성기는요, 고려시대예요. 고려 500년이 풍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의 수도인 개경, 지금 개성이죠. 이 개경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풍수로 이루어진 신도시, 풍수로 이루어진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500년으로 이어지는데, 조선 500년에서 풍수의 지위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조선의 지배적인 이념은 뭐다?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이 풍수나 이런 막 강호학들, 명리라든지 풍수라든지 어술 이런 것들을 좀 무시했어요. 야, 니들은 비주류잖아. 난 주류고. 근데 또 이 무시하면서 이 강호 동양학, 그러니까 비주류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리, 풍수 이라는 게 또 인간의 욕망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게 돼요. 조선 500년의 지배계급들은. 공식적으로는 무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야, 우리 영감 몇 자리 어디 써야 돼? 그거 가지고 뒤에 쓰는 저기다가 막 치고 받고 등에 칼 꼽고 막 그런 일 하고 해만 뜨면 그런 혹세무민하는 그새 어찌 성리학을 배운 사대부가 현혹된단 말이요. 막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이
우리의 독특한 또 이 한반도의 풍수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의 맥락이 있고, 중국과 이제 그 홍콩 및 대만, 일본,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드니는 흐름들은 좀 비슷비슷, 근본적인 뿌리는 같지만 사실은 양상은 좀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이제 1강과 2강인데, 왜 제가 전체 제목을 도시풍수라고 지었냐면, 그것보다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 많은 풍수학이 그 지배했던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인류의 역사가 진화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변화하고 이동하게 되면 학문 또한 그에 따라서 변화하고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어쩔 필연적이다. 그래서 그 풍수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발전시키는 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풍수라고, 전통 풍수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지만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한 풍수의 개념의 뜻으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이미 풍수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도시풍수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미 전도서의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성경 말씀에 한 시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결국 여러분이 뭐 명리학 하신 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라고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땅이라는 개념 없이 인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명리학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거나 공부 안 하신 분이 있고, 명리학을 하시다 이거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명리학을 하고 풍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명리학을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제가 최소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최소화시켜 했는데, 약간 뭔 소리지? 이런 이제 약간 답답하고 암담한 대목들이 가끔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명리학 듣는 수밖에.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철학적 근원은 명리학이 근원을 이루지만, 이 학문의 역사는 풍수가 동서양 모두 명리학이나 점술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그래서 동양의 명리학은 잘 돼봐야 1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송시대 때부터 하면요. 근데 동양의 풍수는요, 하나라, 주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한 1500, 2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풍수학에 있어서도 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배우게 되겠지만, 지오멘시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죠. 우리 인간이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틀을 잡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 운명을 알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어떤 공간에 틀을 잡고 살아남는 게 내 종의 내 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내 종을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런 그 1000년, 2000년 전의 인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인간의 가장 욕망 이전에 어쩌면 가장 치열한 본능의 학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태종실록 2년에 나오는 정도전 이제 그때 이제 태종실록에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그 수도가 안 정해진 거예요. 이때 조선 시대가 처음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성계하고 무학도사가 어디를 잡으려고 그랬냐면 어디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수도를, 조선의 새로운 국가의 수도를. 예? 계룡산 밑에 신두안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요번에 다 가게 됩니다. 알맞히면. 이제 거기 딱 가보면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뭐 약간 건물 이상한 거 하나씩 있고 산하고 들어보는데 딱 봐도 바보가 봐도 야 여기 도읍 하나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라는 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막 이 계룡산 신도안의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한수 이북 땅에 이 서울에 잡자는 설 그냥 개성에 그대로 있자는 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치고 뽑고 쏘는데 지관파들 그러니까 풍수파들은 전부 다 개성 그냥 뭐 간판만 바꿔 달고 결국에는 내가 아주 천혜의 그 수도에 도읍지고 고려가 500년을 갔는데 그냥 일로 합시다. 이게 이제 지관파들이고요. 이제 정도전을 비롯한 이제 비지관파들, 풍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이른바 성리학파들은 아니야 무조건 옮겨야 돼. 이제 무조건 일단 옮기고 봐야 돼. 천도를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어떤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지.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또 이 틀을 잡고 난 뒤에도요. 또 세종대 가면 또 싸웁니다. 이 경복궁이 터가 잘 됐네, 못 됐네, 지금 틀을 잘못 잡았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천도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냐고 또 한 1년 싸워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왕조가 건립되고 난 뒤에 태종, 정종, 정종, 태종, 세종에 이르기까지 4대 왕이 될 때까지 이 수도가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태종 2년에 이제 이른바 천도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을 빌릴 때 이건 정도전이 이제 그 한 말이에요. 시간이 있는 거죠. 야, 중국에 가봐도 나 중국에 내가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야, 중국에서도 수도를 무슨 이렇게 풍수를 안 잡더라. 그런 거 없더라. 그래서 중국도 그 많은 그 국가들이 들락날락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사실 중국도 자세히 보면요. 장안, 북경, 뭐 어디 수도가 정한 곳이 몇 군데 안 돼. 다 돌려받기 한 거예요. 중국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전 같은 합리주의자가 보기에는 무슨 풍수 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냥 어차피 진실로 제왕이 도읍지를 정하는 것은 자연히 그냥 누가 봐도 정해서 좋은 곳이 이미 있고 이것은 단순히 술수 그러니까 뭐 풍수니 뭐니 이런 기관들이 주장해가지고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천심이 천심으로 결정되는 거지. 풍수가 뭐 봐가지고 뭐 이 땅은 그래 터가 좋고 저 땅이 터가 나빠서 잡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 정도전은 주장했어요. 그냥 똑같은 초기 조선 초기 사대부 중에서 개경파들
중에서도 이제 같은 편에서도 다른 편인 게 정도전하고 하륜인데, 하륜은 같은 개혁 사대부, 이제 고려 말기에 고려에 신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하륜은 본래, 정도전은 사실은 고려에 굉장히 미간 말직에 아주 낮은 그 비천한 가문 출신이었고, 하륜은 고려 말기에 말에 굉장히 그 엄청난 이제 이른바 검문세가의 그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륜은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읽고 이쪽으로 가담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남고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그 성략을 받아들이는 사대부였지만 명리나 풍수 이런 쪽이 굉장히 이른바 그 정도준이 술수로 비난했던 이른바 강호 동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그래서 제대로 왕조를 오랫동안 그 안정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풍수에 걸맞는 도읍지를 그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경복궁에 같이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요. 여기를 정해놓고 난 뒤에도 궁을 어떤 방향으로 지을까를 가지고 또 두 파가 나누어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경복궁이 어딜 보고 있습니까? 인왕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경복궁을 지었잖아요. 경복궁 인정전이 딱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인데, 이 좌청룡이 뭐냐면 낙산이야. 여기 여기 대학로에 있는 낙산. 좌청룡. 우백호는 무악산이에요. 저기 서대문. 무악산은 제대로 우백호를 갖췄는데 좌청룡은 지금도 비실비실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해발이 굉장히 낮고 그나마 오다가 끊어져. 근데 좌청룡은 자손, 특히 장자를 포함한, 특히 이렇게 그때 여자들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는 게 이 좌청룡인데, 지금처럼 지으면 그때 이제 서종조의 그 지관이 경복궁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는 조선은 장자가 상속하지 못하는, 장자가 늘 비실비실 일찍 죽거나 혹은 권력 상쟁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해서 결국은 왕조가 200년을 못 가고 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걸 동쪽으로 보게. 그래서 지금 북쪽인 북쪽인 인왕산을 아주 저 청와대 뒤산 말이야. 인왕산을 좌청룡으로 삼고 저 멀리 있는 남산을 우백호로 삼아서 이렇게 된 도시를 이렇게 이제 종로 1, 2, 3, 4, 5가 동대문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선이 훨씬 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 지었고, 이미 경복궁은 이미 창건했고, 세종 자신이 삼남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이요 그렇게 끔찍하게 문종을 아끼고 어떤 성군이 되도록 한 집착한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종이 54세 죽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비해서도 굉장히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선의 운명은 세종이 일찍 죽는 데서
운명이 거의 정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난 그 말이 진짜 뭐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종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문종이 왜 그 몸이 문종은 본래 굉장히 키가 크고 몸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종이 왜 그 저기 우리한테 늘 병약한 임금으로 늘 사회에서 그려지잖아요. 본래 병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병약한 사람들이냐면 저 아버지 때문에 개고생을 10년 해가지고 골병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욕심은 하고 싶은 일은 너무너무 벌려놓고 진 일찍 죽어붙어. 일찍 병장에 드는 바람에 세종이 해야 될 일을 이미 왕도 아닌 세자가 집현전을 이끌면서 거의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미 물려받을 때는 애가 완전히 그냥 거의 걸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 10년 좀 더 살았으면 만약에 문종은 걸레가 됐다 하더라도 세손인 단종이 이미 2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장자로 이어진 구조가 그대로 있을 텐데 세종이 애매한 순간 죽는 바람에 문종도 몇 년 못 버티고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왕이 될 나이가 못 되는 통치부터는 단종이 결국은 이제 소양대군에게 이제 먹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세종 그때부터 이제 장자상속의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세종은 이제 조선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참을 지나서야 장자를 상속한 사람이 처음 나타나는 왕이 누구냐면 연산군이에요. 그래서 또 연산은 또 쫓겨나겠지. 10년 만에, 12년 만에 쫓겨나게 되면서 더 이제 왜 장자상속이라는 게 왕조에서 중요하냐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자상속이 안 되면 아무리 저 똑똑해, 오케이. 근데 계속해서 뒤에 어디 옆에서 말이 나와. 저거 형이 둘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마 세종이 일찍 죽은 것도 그 컴플렉스 그 말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 나는 성군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좀 심리적인 어떤 절박감, 압박감이 난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리더가 너무 부지런하면요 밑에 애들이 골병 듭니다. 이 골병이 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왕조사에서 제일 먼저 골병 드는 사람이 누구냐? 지 새끼란 말이야. 문종이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골병이 들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거의 그 난 뒤에 장자가 왕이 되는 게 거의 이제 정말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장자로 왕이 된 사람은 첫 번째 장자가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종이에요. 두 번째 장자가 왕이 된 사람은 단종이에요. 세 번째 장자가 왕이 된 사람은 연산군이에요. 뭘 제대로 왕노릇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장자가 왕이 된 게 7명인가 밖에 안 돼.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제일 웃긴 거 맨 마지막 순종임금은 장자예요. 이미 나라가 넘어간 상태에서 왕이 된 마지막 왕이 장자야 또. 이 장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정도전에 그 얘기에서 나오듯이 스스로 헤아려서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주의자들이 14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 집단들, 그들 계급 자체도 결국은 전부 이 이른바 비주류 학문인 이
명리나 풍수 같은 강호 동양학에 사실상 구금돼 있었음을 도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명리학이 천시에 대한 학문이라면 풍수학은 인간이 사는 그 땅의 학문이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물질적인 몸에 대한 것은 이제 의학이 감당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강호 동양학은 전부 다 조선시대에서는 주류의 학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명리학은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음양호 행론 이런 거 하려면 뭐 어떻게 글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과거에 그 잡과로서 과거에도 있긴 과거의 항목이기도 했지만요. 명량은 기본적으로 성례학자들이 거의 같이 두 개를 같이 했다고 봐야 돼요. 풍수학은 양반 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몰락한 양반들이 주로 직관이 돼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의학은 그보다 더 낮아서 주로 중인계급들이 지금과 완전히 다 반대죠.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나는 옳다고 봐. 의사들은 중인계급이 하는 게 딱 맞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을 가지면 안 돼. 생명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고. 지금 딱 그 짝이잖아. 그 조선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생명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딱 중계급으로 묶어놨어요. 자, 이게 풍수가 만드는 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무런 풍수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단어가 영화 제목이기도 한 명당이라는 말 있죠. 그냥 명당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배산임수다. 이런 말이 있다. 자, 산을 던지고 물을 앞에 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명당일까? 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요, 어찌 보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농경사회의 토지 사용에 대한 효율적 지배라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이 배산임수라는 말에 숨어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너른 평야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지어야지. 그 도시가 들어서 사는 사람들 다 집을 지으면 어떡해? 어디서 농사를 짓나? 그러니까 너른 들판은 물되기 좋은 너른 들판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국부가 창출되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언덕백이나 이런데 농사 짓기 힘든데 그런데 살아라 이 새끼야. 이제. 근데 왜 배산이 필요하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겨울에 바람은 이제 이 북반구는 북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풍을 막을 수 있는 산을 북쪽으로 두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다. 물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물이란 큰 한강같은 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나일강이나 황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이것들이 왜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줄 아세요? 그쪽에는 배산 임수를 할 수가 없어. 다 평원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강 주변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강들은 매년 범람을 한다라는 거지. 번영하면 했다 그러면 뭐냐 싹 쓸어가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조건 황제가 되는 조건 1번이 뭐냐? 치수.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이 이제 이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범람이 안 하면 비가 안 와.
안에서 말라 죽어. 그래서 비가 오라고 졸라게 빌어야 비가 오게 만들어야 왕이 되는 거야. 또 비가 오면 또 당이 넘치네.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도읍지를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보면요. 에트루리아인들이 북쪽, 그러니까 알프스 밑에서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로마는 그 대규모 국가가 아니라 이제 부족 국가의 시절일 때 내려오면서 로마 평원을 두고 산 위에다가 산 언덕배기에다가 거주지를 형성합니다. 그게 로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평원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두 번째예요.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적들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평원에다가 도시를 벌려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방갈 길이 없잖아요. 산이 왜 필요하냐? 바로 산으로 쌓여졌을 때만이 우리가 방어가 자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약 10분의 1의 병력으로 10배의 병력을 방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산 그 자체는 우리에게 밥을 안겨다 주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을 안겨주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당이라는 게 뭐냐를 보면 굉장히 이것은 무슨 무슨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삶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 결국 가장 좋은 땅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넓기만 하고 풍요롭기만 해서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